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말이죠.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 나온 달력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해와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달력을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천동설, 지동설 해가지고 지구가 돈다는 그거 주장하면 죽어요. 종교에 그 위반된.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천동설에 의거해서 만든 달력이다 이겁니다. 지구는 그대로 있고 별과 달이 설명이 다 돼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맞고 그리고 4년마다 윤년 한 번 집어넣으면 또 되고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365일로 치는데 5시간 48분이 남죠. 그것이 4년 남으면은 하루가 더 생겨야 되니까 4년째마다 2월 달이 29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는데 거기서 또 몇 초 차이가 또 몇백 년 쌓이면 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다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천 년 전 완전히 현실하고 정말 다른 과학에 근거해서 만든 달력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 지구가 가만 서 있고 달이 별이 도는데 그거로 만든 달력도 다 쓰는데 이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요만큼 나온다. 그래서 그 설명 안 되는 요만큼 나오는 부분을 지구가 돈다라고 하니까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지동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가 도는 거야. 근데 그 나올 때는 그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면은 미국 대학원에 가면은 과가 무슨 과든지 간에 그 학문의 방법론을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거기서 학문은 누적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주장한 책을 꼭 읽혀요. 미국 화학 교수가 쓴 건데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우리가 정치학과 학생한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읽혀서 우리는 왜 이걸 읽으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치학 공부하러 온 학생들한테 왜 화학자가 쓴 책을 읽히냐고. 그게 이제 학문이 혁명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서 있고 태양과 달이 돈다라고 봐도 다 설명이 되는데 요만큼 설명 안 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니까 그게 설명이 되더라. 근데 별이 돈다 하고 지구가 돈다는 완전히 혁명적 그 발전이죠. 아이디어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 책이 있는데 우리가 혁명적이기도 하다. 과거의 파라다임을 통째로 뒤집음으로써 우리가 별이 돈다는 파라다임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그냥 잘 쓰고 있는데 달력 말고 다른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돈다라고 해야지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 그들은 목숨조차 각오해야 했다. 이거 그 사회과학이 더해요. 왕을 비판해야 되거든, 왕을.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 잘못하는데 그거를 비판을 안 하면은 다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각오를 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태양과 행성, 지금 금방 얘기한 겁니다. 천동설은 16세기까지 1400년 동안 인간의 과학을 지배하던 사고가 천동설인데 이제 갈릴레오 이후에 지동설로 바뀌고 그걸 확인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코페르니칸 레볼루션, 이게 지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며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태양의 둘레로 돈다는 설로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코페르니쿠스 얼굴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인간의 학문을, 인간의 지혜를 발전시킨데 정말 대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죠. 인간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건 그 사람은 이제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그 뭐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든가 뉴턴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 따라갈 노바디죠. 노바디. 그런 게 없습니다. 갈릴레이 나중에 종교 재판을 받죠. 자기도 그걸 주장했다가 죽지 않으려고 이제 무릎은 꿇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는 그런 그 일화로 유명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이거는 정말 나는 공부가 좋아 그런 사람은 한번 사서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뭐 가격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가격이 아주 쌉니다. 2만 원이 안 돼. 하드카바 아주 이쁜 책인데 11,000원밖에 안 됩니다. 번역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오리지널 번역한 사람이 한 사람은 숙명여자대학교 과학 교수인 김명자 교수, 한 사람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철학 교수. 그러니까 이 책은 철학자도 번역할 수 있고 과학자도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다. 이건 뭐 그냥 바쁜 사람은 안 읽어도 되고, 난 정말 한번 공부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한번 이거는 뭐 정말 이 현대의 고전입니다. 20세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뭐 하버드 대학의 뭐 대학생들한테 반드시 읽어볼 책, 서울 대학생들한테 반드시 읽어볼 책, 뭐 이런 책에 들어갈 책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화학자, 나중에 난 미국 가서 알았습니다. 뭐 이런 책을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뭐 자연과학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제일 도로죠. 대한민국의 넘버원 스트릿입니다. 대한민국 뭐 메인 스트릿입니다. 그런데 요새 뭐 이게 참 자꾸 변하다 보니까 나무도 다 없어졌다가 또 뭐 세멘트로 바뀌었다가 그냥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세울 수 있는 동상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인데 이 사람들은 공격을 안 받더라고요. 달걀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달걀 공격을 안 받을 동상을 세운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이승만 세우면은 지금 뭐 그 다음날 누가 잡아당길 겁니다. 김대중 세워놓으면 누가 돌멩이 던져갖고 머리 깨놓을 거예요. 박정희도 안 되고 누가 여기 쓸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는 이승만 박사가 여기 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1번지예요. 그죠? 이 거리는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번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메인 스트릿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메인 스트릿이라는 이름 붙은 주가 하나씩 반드시 있어요. 가서 길 잃으면 일단 메인 스트릿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거기 제일 다운타운이니까. 대한민국의 메인 스트릿에 조선 사람 동상이 둘이 서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둘 다 이제 뭐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둘 다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없을까? 뭐 이 참 위대한 장군인데, 뭐 위대한 장군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아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았다는 것을 145cm라고 표현했는데 145cm면은 이순신이 안 됩니까? 우리는 145cm는 아닐 거다. 180이 맞는다라고 우깁니다. 180이 맞아. 그 사람이 145일 리가 없어. 나폴레옹이 뭐 150인가 뭐 그렇다며. 나폴레옹은 세계적인 장군인데 키가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상한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이순신 그러면 키는 1m 80은 당연히 넘어야 되고, 뭐 칼도 뭐 2m짜리 칼은 들었어야 되고, 안 되죠. 드디어 세종에 대해서 도전이 나왔습니다.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전부 다 양반이야. 그래서 자기는 전준희 씨인데 자기 올라가면 세종대왕이 자기 뭐 되고, 자기는 덕수이 씨인데 올라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나는 무슨 김씨인데 올라가면은 경순왕이 나오고,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니 지가 경순왕 후손이라고. 근데 잘났다 그랬습니다. 나는 노예 같아요. 손조가.
족보가 없거든. 족보가 없어요. 우리 선배가 족보가 없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고아야.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박사 받았죠. 박사 받아갖고 이제 40 정도가 넘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 쪽에서 남자가 양반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어요. 아니 이 시대에 젠장 외국 가서 박사 받았으면 양반이지.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예 사회예요. 인구의 40%가 노예였던 노예 사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예는 미국의 노예보다도 더 불쌍했어요. 남자 노예는 노, 여자 노예는 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어? 조선시대 때 인구 2천만인데 왜 노예가 1,000만 가까이나 되는 거야? 이게 어쩐 일이야? 예, 이 노예를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연구하신 교수님이 이용훈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한국경제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특별히 노예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 가서 노예제도를 우리나라도 노예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미국 교수가 너희 나라 노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보더래요. 노예가 오리지널 노예는 범죄자 및 그의 가족들이 노예입니다. 그 다음 노예는 외국에서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진 나라에 가서 남자 여자를 데려와서 노예로 쓰는 겁니다. 노예는 지금 말로 하면은 엔진입니다. 엔진. 기계야. 그 노예는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그 노예, 그 원시사회 전부 다 소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일을 하죠. 사람 한 사람은 말 8분의 1마리로 칩니다. 1마력을 사람 8사람의 힘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몇 마력이냐 100마력이다 그러면은 말 100마리가 끄는 힘이라는 소리죠. 우리 집에는 지금 말 몇백 마리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응? 말 몇백 마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에너지 소스가 노예였는데, 그래야지 뭐 땡볕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일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노예가 많았는데, 그 노예를 혁혁하게 늘린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범죄인들이 노예인데, 노예와 노예 사이에서 나오면 노예다. 근데 노예 아빠와 양반 엄마 사이에 나온 것도 노예다. 양반 남자와 노예 여자 사이에 나온 것도 노예다. 그러니까 한쪽에 노예가 있으면 전부 노예야. 그러니까 노예가 막 풍풍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가 세종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는 오히려 영조가 더 훌륭한 왕이라고 친다. 영조 때 그 제도를 없앴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좀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 아빠가 노예고 노예고 엄마가 귀족이면 귀족으로 쳐줘야지 더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홍길동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노비라 그냥 양반 노릇을 못하는 것이죠. 천민 이런 거.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이것도 아주 무서운 걸 건드린 겁니다. 무서운 걸 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반일은 파라다임입니다. 그거 깨면은 죽어요. 잘못하면은. 반일 일본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말 꺼내면 죽습니다. 이거 완전히 파라다임이 됐으니 이거는 성역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반박을 못하게 써 있습니다. 물론 반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학자들이 반박 책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토의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성역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 배운 한국사 이것도 참 용감한 지식인이 쓴 책입니다. 신봉용 교수라고 아까 이 첨성대를 이게 아무리 봐도 천문대가 아니야라고 거의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책을 이 책이 지금 금년에 나왔어요. 1월 달에. 이거 계속 판을 거듭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역사적 지식, 내가 이건 새로 썼습니다. 신문을 보고 역사를 배운다. 38.8%래요. 연속극을 배우고 역사를 배운다. 33.1%. 그 신문하고 연속극을 모아서 역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70%가 되는 겁니다. 잡지를 보고 역사를 배운다가 9.2%,
역사 소설을 보고 역사를 배운 가 8.3, 전문 서적을 보고 7%, 역사 강좌를 듣고 3.2%, 즉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소수는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에서 그 역사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이 역사학자들은 아니죠. 그냥 기자들이 뭐 쓰는 겁니다. 연속국은 재미가 더 중요하죠. 그 팩트보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우리 국민을 헷갈리게 만든 거가 허준이라는 그 연속국입니다. 허준이가 이제 자기 스승이 내가 죽을 테니까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으면 와서 내 배를 갈라보라. 그래서 갈라보고서 그 MBC가 옛날에 했나? 그래서 허준이가 막 인간의 그 창자 이런 걸 막 그림을 그립니다. 칼라로. 병원 가면 있는 그림들 있죠? 작은 창자, 큰 창자 다 있는 거. 그 그림을 허준이가 그리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거 할 때, 그거 하기 직전에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MBC에다가 요청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동양의학에는 해부학이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근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허준이 그 자기 스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인체 구조를 처음으로 쳐다본 사람처럼 하는데 그거는 그 팩추얼 에러입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소설에 그 연속국에 나오는 그 스승이 실제로 존재하던 인물인데 허준보다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엉망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국 영화 글라디에이터라는 거 본 분 계십니까? 글라디에이터에 보면 그 장군이 거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왕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 황제가 자기 아들이 띨띨해서 이 장군한테 직위를 넘기죠. 당신이 황제의 직위를 물어받으라 그랬는데 물론 그 막시무스라는 장군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아들은 있는데 실제 얘기는 그 원로원 관리들이 아들이 띨띨하니까 다른 사람을 황제로 앉혀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 띨띨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그 오하이오 대학 박사과정에서 로마사 전공하는 그 미국 학생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엉터리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삶의 양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대요. 뭐 결투하는 모습,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뭐 사는 모습들이 아주 참 진실하게 거의 팩트에 가깝게 그려져 있지만은 그 내용은 너무나도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목용 교수가 이제 금년에 이제 70대 후반에 아주 노교수인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이 통계는 작가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독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역사 공부를 하려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따지지 않고 보는 겁니다. 결국 역사 공부는 필자, 독자, 매개자 모두에게 노력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책 같은 거를 보거나 방송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은 질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훌륭한 교수가 얘기한 거니까 맞겠지 그런 것보다도 교수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질의하고 응답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자, 독자, 매개자 모두에게 노력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 서점가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한 권으로 읽는 000, 한 권으로 읽는 세계사, 뭐 한 권으로 읽는 한국사, 뭐 한 권으로 읽는 전쟁사, 하룻밤에 읽는 미국사, 하룻밤에 읽는 무슨 어떻게 하룻밤에 읽습니까? 그죠? 류의 책을 보면서 독자와 필자가 역사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읽으려 하는가를 보는 듯하여 나는 마음이 편치 않다. 이것이 꼭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모든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알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는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고 또 상황의 미래를 예측해 주는 그런 사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기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간단하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거북선을 공부하려고 거북선에 관한 책을 샀어요. 아주 칼라로 뭐 돼 있고 뭐 비싼 책 사가지고 자세히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 그 노가 하나 둘 셋 해서 9개가 있습니다. 9개의 노가 있어요. 아, 거북선은 노가 9개였구나. 양쪽에 18개 있구나. 여기 이게 쭉 돼 있으니까 여기서 몇 명이 이거 노를 쳤겠죠. 몇 명이 노를 줬는지는 뭐 책에서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노면은 여러 명이 붙어 있을 거고 노 하나에도 작은 노면은 뭐 작은 노는 아닐 거예요. 이거 구남이고 전남이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럼 힘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그 거북선이라는 책에 아마 이 책이 이거 말고 이렇게 더 자세하게 뭐 해부한 그림까지 나온 책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있는 거북선 모형입니다. 아까 저 책에는 9개라고 그랬죠? 여기는 8개야. 8개입니다. 뭐 이게 다를까? 같으면은 의심이 해결이 되는데 8개가 맞다, 9개가 맞다가 되는데 달라요. 여기 그 노 젓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죠? 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또 포도 같이 있어. 그리고 놀라운 거는 가서 만져보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배하고 노하고 붙어 있으면 노를 저을 수가 있어요? 노는 후리하게 움직여야 되지. 이게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거북선을 4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그 진짜라는 소리 아니야? 진짜 모형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내가 대한민국 전쟁, 여기 우리끼리 그냥 질문 안 하고 재밌게 뭐 애들 와서 떠들고 가는 건 괜찮은데 미국에서 거북선을 공부하려는 학자가 와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야, 너네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거북선을 철갑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배웠는데 미국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모양을 공부하러 왔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이면 여기에 제일 괜찮은 걸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이거 보고서 내가 여기 학예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다. 나도 사실 이거 보고 말이 안 된다고 걷어치우고 싶지만은 외국 학자가 와서 물어봤을 때 외국 학생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거야. 이거는 좀 그래서 우리 그 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은 다음번 정부의 문화부에서는 이런 거 다 정말 체계적으로 고려해서 적어도 이거는 저을 수 있게 모형이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학문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은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옛날로 치면 반동에 해당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어요. 저런 거 쓰면은.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매국노 고종. 서울시장 하다가 자살했는지 뭐 돌아가신 분이 고종이 아관파천, 저기 가면 러시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고종이 아관파천까지 걸어간 길을 이제 유적지로 꾸미겠다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은 유적으로 꾸며놨더라도 다시 부숴야 될 판입니다. 박종인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일본에게 멸망케, 아니 이제 고종시대 때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뭡니까? 전제군주 제도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체구의, 그 왕 혼자 책임지는 전체주의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 문재인 책임입니까? 김부겸 책임입니까? 오늘 대한민국 망했어. 그러면 대통령 책임이에요? 국무총리 책임이에요? 대통령 책임이지. 대통령 제2국가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완용이가 책임 있다고 그래요? 나라가 날아간 거를. 고종이 책임 있다고 말을 못하고. 고종이 이완용 정도를 컨트롤 못해요?
전체주의 군주인데 능지처참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부하를 국민을 이거 의심합니다. 나는 정치제도론으로 봤을 때 조선이 멸망을 책임질 넘버원은 고종이지 이완용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용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고종이 더 책임이 크다라고 봐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 박종인이라는 분이 부패한 정권, 무너진 국방, 폭증하는 세금, 고통받는 백성, 파티만 하는 왕, 새벽 서너 시까지 파티를 하다가 그리고 하루 종일 자다가 오후에 깨가지고 진무를 시작하던 어이없는 왕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파티할 일이 이렇게 많다고? 저기 덕수궁 가보세요. 거기 이게 서양식으로 지는 데가 다 파티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국민들 죽어간다는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외국 사람들의 조선 여행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조선 여행기를 보면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게으르고 청년들이고 노인이고 전부 게으르고 일 안 한다. 왜 너는 일을 안 하니? 일을 하면 뭐해요? 다 뺏기는데, 다 뺏어가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외국.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고서 아주 분노를 엄청나게 젊었을 때 느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한국 근현대사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분노를 느껴가지고 나는 아주 고종을 싫어하고 그리고 민비를 특히 더 싫어하는 그런 관점을 가졌는데 어디 가서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예 노골적으로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책이 있다는 건 공부할 때 뭐가 좋냐면은 각주를 달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위험한 주장을 할 때는 이거 누가 책 무슨 페이지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그리고 뭐 험악한 주장을 할 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와서 참 한국도 이제 역시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국민들이 깨이는 겁니다.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진명행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전화를 저한테 걸어줬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새로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독립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 파견했다는 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사실이 아니에요. 고종의 어명을 받고 고종이 써준 이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헤이그의 밀사 3인 이준열사라고 부르죠. 열사나 지사로 부르고 있는 기존의 시각은 옳지 않다라고 써 있는 책입니다. 위조된 어세로 고종의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거예요. 고종이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외국의 황제에게 가짜 친서를 바친 뒤 특사를 사칭했다는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근데 이 반론을 제기하려면은 더 많은 연구를 필요합니다. 반론을 제기할 때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를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기존의 주장하고 다른 거 해갖고 예를 들어 박사 논문을 써왔다. 그럼 교수가 모르는 거를 다 읽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힘든데 이 책의 1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 믿어져요? 누가 울었을까요? 권력을 잃은 극소수. 권력을 잃은 극소수가 울었을 겁니다. 민용환 자결했죠. 민용환은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조선 2천 몇백만에 정말 1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지식인들이 시일야 방천되고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랐어요. 나라가 넘어갔나? 나는 밥만 먹으면 되지. 선조가 말이죠.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다가 신의주까지 갔는데 중국으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중국으로 가겠대요. 근데 그때 유성룡이라는 참 탁월한 신하가 전하,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글로 가시지 말고 함경도로 피신하십시오. 그 함경도 같이 척박한 땅으로 가란 말이야. 내가 중국으로 가야지 안전하지. 폐하가 전하가 중국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조선 식민 중에서 조선의 왕궁에 대해서 충성심을 바치고 존경심을 바치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겠어요. 그 정치제도 하에서. 그때는 밥을 잘 주는 사람이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성룡이라는 그 참 탁월한 신하가 이 강을 건너시면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의 식민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날아가는 것이죠. 완전히. 바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역사 지식을 알면은 또 정치학, 지금 오늘날의 정치에도 인용을 할 수 있죠.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는 좀 너무한 말이지만은 대부분의 국민은 울지 않았다. 뭐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거짓의 역사와 유선의 사회 이런 책들이 최근에 쏟아져 나옵니다. 뒤틀리고 왜곡된 한국 현대사를 고발하고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한국 사회의 실상이 궁금한 이들을 위한 책. 조남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그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아주 그 탁월한 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유명한 뭐 박사 학위도 없고 또 그렇다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혼자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가 맞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그 노작들을 내가 최근에 읽어보고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깊이가 더 없기 때문에 뭐 이것이 100%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그 기존의 상식을 통째로 깨버리는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질 수도 있어요. 다 보니까 너네들이 이 자료를 안 봤다. 그 너네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료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역사책은 새 책일수록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을 연구하는데 그거 1950년에 일어난 일인데 30년 전에 나온 책이 뭐 어때? 어차피 옛날 얘기인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자꾸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새 거일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원래 정말 훌륭한 책은 과거에 논의된 것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기존의 주장들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 역사책은 2022년에 나온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950년에 일어난 일을 분석한 1950년의 사건을 분석한 책인데 하나는 뭐 1950년보다 뒤에 나온 책이면 다 되잖아요. 그죠? 서기 2000년에 나오고 하나는 서기 2022년에 나왔다. 그러면 2022년 책을 보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언제 뭐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역사학은 10년간 돼요. 책 쓰면은 그 효용이 10년 지나면 버리고 다른 책 봐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제목에 뭐 정치학도 10년 정도면은 못 쓰고 또 색을 봐야 되고 자꾸 변하고 이론이 새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항상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추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 책 보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 충격을 먹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회의론적 환경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책 두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이만한 책인데 뷰에른 롬보그라는 덴마크 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지구 온난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녀석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네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네. 환경 그게 문제가 아니네. 라고 해갖고 회의론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이만한 걸 썼습니다. 그게 종말론적 환경주의인데 그게 가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 여러분 지금 종말론적 그 지구는 끝났다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호초 이야기죠. 옛날에는 산호초가 아주 아름다워. 바닷속의 공원이야. 근데 그게 허옇게 잿빛으로 물들였어요.
물고기도 써.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뭡니까? 탄소.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게 뭡니까? 북극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야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쓴 그 캐나다 교수의 얘기예요. 그래서 패트릭 무어라는 사람이 이 책은 내가 지난 50년 동안 환경운동가이자 과학자로서 50년 동안 그린피스를 했습니다. 환경에 관한 진실을 다면적으로 탐구하면서 축적한 지식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을 만들어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문명 발전을 방해하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죠.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읽고 충격받은 책이 로마 클럽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로마 클럽 보고서. 그게 그 삼성 문고로 말이죠. 옛날에 삼성에서 주머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문고판을 만들어가지고 뭐 정말 100원도 안 돼. 7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물론 옛날이지만은. 지금 돈으로도 뭐 1000원짜리 책입니다. 이걸 읽고서 로마 클럽의 보고서를 그게 이제 지구 재앙론의 효시예요. 그 책에 의하면은 2026년에는 석유고 금이고 뭐 코발트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과학 물질은 다 끝나는 거로 돼 있어. 이제 4년 남았어요. 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읽고서 야, 우리가 이 지구 문명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지구 문명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석유는 몇 년 쓸 거 있는 줄 아십니까? 무한정입니다. 미국에 있는 발견된 석유 매장량은 미국이 혼자 쓰면 500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는 이제 국제 문제에서 아웃입니다. 석유가 국제 문제에서 아웃됐다는 건 중동이 아웃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손 띄고 나오는 겁니다. 딱 이해지죠? 석유가 지금도 미국이 중동 석유를 사와야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쳤다고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끝. 안 사와도 된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석유값 올려놓는 거는 이게 공해가 심해. 그러니까 푸지 마. 미국 땅에 있는데 안 푸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국민들이 내 1리터에 10,000원짜리 내 기름은 못 넣겠다라고 아우성 칠 때는 있는 거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석유 문제는 끝났어요. 미국 혼자 미국에 있는 거 쓰면은 500년 쓸 수 있다. 뭐 미국은 뭐 미국이 세계에 뭐 한 5분의 1 이상 쓰니까 세계가 다 나눴어도 100년은 쓰죠. 그러면은 그 100년 동안에 대체물 못 만들겠어요. 인간이 머리가 좋은데. 그래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원자력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자력 엔진 딱 나올 때 집어넣어주면은 이 차의 항속거리, 이 차는 몇 킬로 탈 수 있냐? 무제한이라고 쓸 겁니다. 지금 미국 항공모함 여기 하나 와 있죠. 동해바다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 걔의 작전 반경은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걔가 작전할 수 있는 반경 무제한입니다. 엔진 원자력 발전기가 있는데 그 이제 배 만들 때 집어넣는데 그 배 못 쓸 때까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언제 기름 넣으러 갈 일이 없어요, 걔는. 기름 넣으러 갈 일이 없는 거야. 한 50년 쓰는데 50년 그냥 다 지구 어디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자동차를 만들어서 쳐보세요. 근데 그게 효용이 없을 거야, 그죠? 자동차는 한 15만 킬로 타면 질리잖아, 그죠? 새거 사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100만 킬로 간다고 웃길 거야, 그죠?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게, 야, 이건 한 방 집어넣으면은 100만 킬로를 간대. 그럼 자동차에서 다 망해요, 그죠? 100만 킬로를 타려면은 안 살 거 아니야, 새 거를.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곰 얘기하는데, 그 책의 5장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곰을 살리자. 요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광고에 나온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곰의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용돈 아껴서 보내주세요. 얘네들 살려주게. 그 용돈은 누가 쓰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 환경단체의 돈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5장 뭐 이런 제목이 아주 결정적인 제목이 많아요.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1973년 북극곰이 자꾸 죽는 이유는 사람이 죽여서 죽는 거예요. 곰 발바닥 고기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곰 발바닥 고기 뭐 얼마야 그래. 그 한번 나중에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곰 발바닥 요리, 뭐 중국 사람은 그런 데죠. 사람이 잡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살고 있는 인접한 나라 5나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소련, 미국, 구소련, 미국이 북극곰 보호조약을 맺은 이후에 북극곰이 늘어나가지고 이놈들이 동네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곰이 쓰레기통 뒤지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북극곰이 인가에 와서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그 스토리하고 북극곰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놈들이 멸종돼 간다는 스토리하고 그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는 틀리는 얘기예요. 북극곰이 쓰레기통 뒤지러 민가에 출몰하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데서는 곰이 나타났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같은 걸 교육을 시킵니다. 캐나다 극지대는 곰들이 내려와 먹을 거 찾으러 쓰레기통 뒤지고 먹고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 그런 것들. 이거는 우리가 그걸 북극곰이 쓰레기통을 뒤진다. 줄어든다는 소리야. 많다는 소리야. 이거를 딱 즉각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무분별한 사냥이 금지되면서 북극곰 개체수는 계속 증가해 왔다. 기후위기를 조정하고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들은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조만간 멸종될 것이라고 선동한다. 앵벌이하는 북극곰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본다. 다음 이 책을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우리가 너무 참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이 참 착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건가 맞는 건가 뭐 유튜브가 생겨서 더해졌습니다. 그냥 앵벌이 하려고 뭐 전부 다 뭐 다 큰일 났다 뭐 등어리에 칼 꽂혔다 뭐 죽었다 뭐 야단 났다 뭐 바이든 야단 났다 뭐 문재인 야단 났다 뭐 아유 그런 거는 보면 이게 볼까 말까 이게 고민되죠 이제 보면 또 속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데에서 난 근데 이런 그 의심은 참 건강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가 말이죠 100몇십 년 전보다 지금이 많대요. 근데 500년 전보다는 너무나 적대요. 500년 전에 지구의 풀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탄소가 많아야지 식물이 잘 자란다고 이 책에는 써 있더라고요. 우린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읽으면서 그게 참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잘 살수록 깨끗해집니다. 미국 가보세요. 정말 공기 좋습니다. 미국 공기 좋아요. 미국이 산업이 제일 발달한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가 더러워지고 이렇게 탁해지면 우리들이 빨리 죽나요? 환경론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빨리 죽는데 나라 공기가 더러워지고 탄소가 많고 뭐 강이 꺼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는다 그랬는데 생명이 너무 길어져서 또 문제죠 지금. 젊은이들 없는데 노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애들이 도대체 일하면은 세금으로 다 뜯겨. 젊은 사람들은 없고.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사는데 여자의 평균 수명이 47입니다. 47. 남자는 40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야? 여자는 90이라며 거의 한국 사람들. 남자도 83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해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한강이 얼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한강을 걸어갔다 그러면서들 그때를 그리워하는데 나는 그때로 가기 싫습니다. 난 한강 얼음 위에 걸어갈 이유가 없어. 근데 그때는 좋았지. 공기도 맑았고.
그때 한강 건너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지금 한강 건너가는데 3분도 안 걸리죠.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뭐 옛날 그리워할 거를 그리워해야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독일은 강이 꺼못해. 너무나 부러워. 왜? 독일은 산업화된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서 강이 맑아.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강이 검은 강이 부러운 건지 맑은 강이 부러운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검은 강들이 지금 다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나라가 어느 이상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공해도 없어져요. 이제 공해도 없애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생활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뭐 이런 사람들도 기여한 바는 있죠. 지구를 아껴 쓰자. 우리가 아껴 쓴데 기여를 한 바는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진보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석유는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껴 써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여름에 말이지 에어컨을 팍팍 틀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석유가 아니라 다른 물질을 우리 후손한테 남겨줘야 돼. 우리가 만들어서. 그게 B입니다. 앞에 있는 건 A고.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진보적입니까? B요. B가 진보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입니다. 나는 청와대에서 여름에 에어컨 안 낀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네들 이해를 안 한다는 소리 아니니? 아니 왜 청와대에서 에어컨을 안 켜? 에어컨 켜도 여름엔 더워서 일이 잘 안 되는데 뭐 앉아서 다리 걷고서 이거 하면 언제 일하니? 연구소가 왜 밤에 에어컨 안 켜? 그거 켜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 석유 아닌 다른 훌륭한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우리 애들한테 줄 거 아니야. 바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대통령이 모내기 하러 나가는 거 그거는 60년 전 얘기예요. 미쳤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농민이 몇 %인데 어제 노재봉 총리가 자기가 국무총리 할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농민 인구가 4%예요. 4%. 근데 대통령이 이거 하러 가가지고 국민과 함께 그럼 공장에 두가야지 그러면은 타협기로. 그죠? 그래서 이제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국가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더 잘 살고 힘있게 만들고 왜 그러냐? 국제 정치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인데 아직 그 발전 수준이 국내 정치만큼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말이죠. 내가 정말 여기 500만 원짜리 시계를 찼다 예를 들어서 이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폼 잡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러면서. 왜? 내가 힘이 세서 아무도 이걸 못 뺐으니까? 아니죠.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어요. 이거 뺏어가는 놈은 감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여자들이 좋은 옷 입고 뭐 3천만 원짜리 코트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질서가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국제사회의 발전 단계는 국내 사회의 발전 단계보다 훨씬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석유가 왕창 발견이 되었다. 그럼 옆에 나라가 뺏는 거예요. 저 나라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많대. 그럼 뺏는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뺏어져. 지금 그나마 그 뺏으면 안 돼 하는데 그것도 법으로 안 뺏는 게 아니라 뺏으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세기 때문에 안 뺏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거는 나쁜 일이라고 믿는 나라인데 그 녀석이 세계에서 제일 세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놈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힘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법의 질서가 아직 안 됐고 힘의 질서. 그래서 파워 폴리틱스라고 그러고 힘의 질서하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전부 다 힘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거기 이제 한스 모겐스 교수가 국제정치는 이 정도야. 여기는 눈 감으면 코백이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코백하지.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 길은 자기 힘이야. 그게 이제 미국 국제정치학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최고의 교과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하여 리얼리스트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리얼 폴리틱,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가 이제 어느 날 지구가 우리는 다 지구이냐라고 뭉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언제? 화성이 공격하면. 화성은 아직 사람이 없는 거로 판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보다도 우수한 문명이 공격을 해오면은 아마 중국이 미국 보고 그럴 겁니다. 형님이 총사령관 하세요. 저 화성, 저 우주놈들을 이기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저 문어처럼 생긴 놈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 뭉칩시다. 그때 이제 파라다임이, 우주 정치론은 이제 지구 정치론하고 파라다임이 다르죠. 지구 정치론의 메인 액터가 아직도 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이라는 네이션 스테이트, 대한민국이라는 네이션 스테이트, 차이나라는 네이션 스테이트. 그 네이션 스테이트가 전부 각각 다 1등이에요. 그래서 1등이고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중국도 주권 국가, 심지어는 북한도 주권 국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법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주권 국가의 그거를 꺾으려면은 폭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죠. 바로 국제정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하여간 지금 오늘 지금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자. 우리가 항상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꼬마 때, 중학교 때 신문을 보고 되게 우울했어요. 지구에 햇빛 비치는 날이 줄어든다고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거기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동아일보를 봤는데 지구에 햇빛 비치는 시간이 적어져서 유럽이 지금 급속히 식고 있대요. 그러니까 냉각화. 냉각화가 되면은 이제 식량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굶어 죽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냉각화가 갑자기 더워진다로 바뀐 것이 1979년입니다. 1979년 앞에 기후 문제는 식는다 했어요. 1979년부터는 더워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난화 하다가 최근에는 뭔지 아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후 변화입니다. 안 식거든 보니까. 뜨거워지는 것도 별로 같아. 예. 이렇게 그 몇십 년 사이에 과학이, 이게 뭐 꼭 그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그래요. 내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나의 그 강의에 그러니까 일본말로 와꾸, 파라다임은 얘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라는 책을 내가 이제 이 사람 책을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현실주의의 3세대 이론가입니다. 지금 현실주의 이론가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교과서입니다. 미국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 국제정치학을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친 5명의 학자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5대 국제정치학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스 모겐스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이 5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나간 나라는 옆 나라한테 뺏기게 돼 있어 구조가 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는 힘을 늘려야 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는 행동은 3가지 중에 하나야. 이거로 다 설명이 돼. 1. 힘의 추구. 2. 힘의 과시. 3. 힘의 유지. To keep power. To increase power. To maintain power. 이것이 모든 국가의 행동을 다 설명할 수 있는 3마디 용어야. 그러니까 이제 그 3단의 국가들의 행동이 다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넓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정치학 책을 지금 이제 7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7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사람 5판인가도 번역이 돼 있고 나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사람 책의 5판을 거의 1년 동안 읽었습니다. 뭐 영어가 짧아가지고 3학년 3월 달에 이 책을 우연히 구해가지고 3학년 11월 달까지
8개월 동안 단어를 한 몇천 개를 찾으면서 읽었습니다. 난 저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저 사람, 나의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 이거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제정책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얻은 책 지금도 갖고 있는데, 햇빛에 안 받았는데도 종이가 노랗게 타가지고, 그 보물로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 책을 읽고 내가, 이야, 이거, 나도 이 책을 쓰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썼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 아니라 맨큐의 경제학개론이라는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죠. 그걸 번역한 사람이 홍익대학교 교수하던 그 김종석 교수인데, 김종석 교수하고 자기 또 서강대 교수 두 사람이 공역을 했어요. 김종석 교수는 그 맨큐의 대학교 선배입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의 선배인데, 이 책이 너무나도 내가 쓰고 싶은 책하고 똑같아서 차라리 번역하기로 했다. 내가 그 소문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번역하고 그 말을 썼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원하던 책이 그대로 나와서 차라리 번역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내 걸 쓰기보다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고, 이 출판사 사장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학술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1000권을 찍었나 3년 동안 팔 생각으로 찍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주에 다 팔았습니다. 서점주인이 3년 동안 대학교에서 이걸 다 교재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학에서 국제정책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를 반대하든 좋든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런 책들 있죠. 좋든 싫든 읽어야 되는 거. 그 반열에 올라가지고 뭐 최근에 이 책을 쓴 출판사에서 교수님 이 책은 이제 고전이 된 것 같아요. 꾸준히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정치의 비극, 이 책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중국이 저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라. 왜? 중국은 1등이 돼야 되거든. 1등은 왜 되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나의 모든 곤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지. 제일 곤란한 문제가 안보죠, 안보. 누가 자꾸 나를 때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1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러고 있는 것은 국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근데 미국은 중국이 크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미국이 1등으로 돼야지, 저런 놈이 1등이 되면 세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하는 일은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에요. 근데 둘 다 옳은 일을 하는데 싸움이 생겨. 그래서 국제정치는 비극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볼 때는 비극적 관점에서 봐야지, 내가 제 등어리를 두드려주면은 제가 잘할 거야. 착하게 굴 거야. 평화가 오겠지. 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이상주의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환상주의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건 이상도 넘어. 아니, 북한한테 돈 대주면은 핵을 포기한대. 아니, 목숨이 중요하지 배부르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의 그 본질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나의 대본으로 항상 삼고 있습니다. 난 2000년에 1판이 나오고 2014년에 2판이 나왔는데 1판도 번역을 했고 2판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2판이에요. 근데 뭐 뒤에 챕터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뒤에 챕터가 2판의 맨 마지막 챕터는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 웃기는 소리다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1판의 마지막 장은 21세기 세계 정치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국제 정치의 축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21세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판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중국은 평화롭게 1등이 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쓴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 뭐 이론 부분,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 태극기 들고 또 저로 나갑시다. 나가서 또 토요일 날 산에 가는 것보다 저게 더 즐겁다면요. 아주머니들이 등산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더라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네.